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리설주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다 탈북한 분의 사연인데요. 그녀의 의리의리한 집안에서는 매일같이 리설주의 끔찍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오늘의 사연자분은 결국 살기 위해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순옥입니다. 평생을 북한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죠.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2명의 보위부 요원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2명의 보위부 요원은 지금 당장 짐을 싸고 위대한 영도자 동지의 거처로 즉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정은의 개인 거처라니요? 공포가 온몸을 타고 흘렀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짐조차 제대로 싸기 힘들었어요. 30분 만에 짐을 챙겨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평양의 거리가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차는 철저한 통제구역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서 본 적 없는 호화로운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이런 곳이 존재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착한 곳은 거대한 대리석 건물이었어요. 군인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북한 일반 가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호화로운 내부가 펼쳐졌죠. 대리석 바닥, 금박 장식, 서양식 샹들리에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했습니다. 관리자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규칙을 설명했어요. 김정은 동지와 눈을 마주치거나 말을 걸지 말고 보고 들은 것을 절대 밖에 알리지 말라는 엄중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어기면 즉시 처형이라는 무서운 경고였어요. 공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 싶었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죠. 리설주가 다른 가정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부는 피를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었어요. 리설주는 옷에 얼룩이 묻었다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벽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봤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TV에서 본 단아하고 우아한 리설주의 모습은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잠시 후 리설주가 지나갔고 저는 맞은 가정부에게 다가갔어요. 가정부의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갔어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는 아무것도 묻지 말고 살고 싶다면 보고 들은 것을 잊으라는 경고였죠. 그날 밤 제게 준 작은 방에 누워 생각했죠. 이곳은 지옥이었습니다. 김정은 가족의 진짜 모습은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밖에선 주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이곳에선 상상할 수 없는 사치와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처음 보는 서양 음식들, 수입 가구들, 외국 명품들로 가득한 이 공간에서 저는 북한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창문 밖 어둠 속에서 경비병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더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완벽히 적중했죠. 첫날 밤의 공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5시 저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관리자가 오늘의 일과를 알려주러 왔죠. 긴장으로 몸이 굳어버린 채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다른 가정부들은 모두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서로를 위로했죠. 말 한마디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곳이었으니까요. 손끝이 떨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전 9시 리설주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실크 가운을 입고 거만한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섰죠.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리설주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더니 찻잔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날카로운 고함이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커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죠. 리설주는 갑자기 주방장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소리 없는 공포가 우리를 덮쳤어요. 10초 안에 다시 만들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리설주의 눈빛에서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됐어요. 리설주의 기분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녀가 웃는 날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분노를 표출했어요.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는 단아한 영부인의 모습은 완벽한 연극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어요.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에 모든 직원이 긴장했죠. 리설주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현송월이 나타났어요.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알려진 현송월은 예상과 달리 화려한 드레스에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들어왔습니다. 리설주와 현송월의 인사는 차가웠어요. 표면적으론 미소를 띄었지만 두 여인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죠. 저는 벽 뒤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현송월은 영도자 동지가 자신의 공연을 특별히 칭찬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어요. 이 말에 리설주의 손가락이 찻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 찻잔처럼 리설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죠. 리설주는 남편이 자신에게도 현송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칼날이 서려 있었어요. 현송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거닐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행동했죠. 리설주의 눈빛이 점점 사나워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현송월이 떠난 후 리설주는 화병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습니다. 저희는 숨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리설주는 다음에 현송월이 오면 차에 독약을 타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후로도 현송월은 주기적으로 방문했어요. 그럴수록 리설주는 점점 더 예민해졌죠. 직원들을 향한 폭언과 폭행도 심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불안에 떨며 잠들었어요.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현송월과 리설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두 여인 사이에 권력 다툼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을 매일 지켜봤어요. 저는 언제나 벽 뒤에서 문 너머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며 모든 것을 목격했죠. 가정부는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김정은의 집무실 옆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현송월이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화려한 화장과 의상이 아닌 군복을 연상시키는 단정한 차림이었죠.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어요. 몇 분 후 리설주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죠. 걸리면 처형될 테니까요. 현송월은 리설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김정은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암시적인 발언을 했어요. 리설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죠. 주먹을 움켜쥐고 있는 리설주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송월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갑자기 김정은의 아들 김일봉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미 고위층들은 김일봉이 완벽한 후계자로 양육되고 있다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현송월이 폭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김일봉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리설주는 격렬하게 분노했어요. 몸이 떨리고 입술이 하얗게 변했죠. 북한의 후계 구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어요. 리설주가 현송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여인의 몸싸움이 시작됐어요. 꽃병이 깨지고 가구가 넘어갔죠. 경호원들이 뛰어들어 두 사람을 떼어놓았습니다. 현송월은 리설주를 비웃듯 바라보며 나갔어요. 리설주는 무너져 내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어요. 그러나 발걸음 소리가 들렸던 걸까요? 리설주가 갑자기 제 방향을 돌아봤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리설주의 눈빛에서 살의를 느꼈습니다. 다음 날 함께 일하던 가정부 한 명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그녀에 대해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을 테니까요. 저는 밤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침구를 확인했습니다. 독약이나 위험한 물건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매번 확인했어요. 일주일 후 보위부 요원들이 수시로 가정부들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누군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매일 밤 복도에서 누군가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아침이 되면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저는 언제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목격자는 반드시 제거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에게도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복도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보위부 요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죠. 그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목격자 청소를 끝내고
마지막으로 김순옥을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에 숨어 떨었어요.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리설주와 현송월의 갈등, 김일봉의 장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최고위층의 실체. 이 모든 것이 제 목숨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청소하던 중 보이부 요원 박정호가 혼자 다가왔어요. 그는 다른 요원들과 달리 가끔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곤 했습니다. 그가 제 귀에 속삭였죠. 내일 밤 제가 처형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알려준다고 했어요.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탈북을 계획했어요. 죽음만이 기다리는 이곳에서 탈출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계획을 세우고 수정했죠. 국경까지 가는 방법,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필요한 물건들까지 모두 계산했어요. 저녁이 되자 가방에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물, 약간의 식량이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작은 노트였어요. 북한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 생명과 맞바꾸는 진실이었죠. 밤 11시 경비 교대 시간이었어요. 박정호는 북쪽 담장 근처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가운데 그곳으로 향했어요. 담장 위에는 전기 철조망이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죠. 숨을 참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어요. 경비병이 담장을 따라 순찰하며 지나갔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제 앞에 박정호가 나타났어요. 그는 작은 가방을 건네주었죠. 가방 안에는 국경을 넘기 위한 도구들과 경비대에게 뇌물로 줄 달러가 있었습니다. 왜 도와주냐는 제 질문에 그는 자신의 누나도 실종되었다고 말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정호의 도움으로 담을 넘었어요. 이제 국경까지는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밤새도록 숲속을 걸었죠. 매 순간 누군가가 쫓아올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향한 꿈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이후 국경이 가까워질수록 저의 심장 박동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사흘간의 도주 끝에 마침내 두만강이 눈앞에 보였어요. 국경을 눈앞에 두고 저는 숲속에 몸을 숨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죠. 자유가 눈앞에 있었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했어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났어요. 저는 박정호가 준 쌍안경으로 국경 경비병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순찰하고 있었죠. 시계를 확인했어요.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경비 교대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었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저는 강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제 목숨을 위협했죠. 갑자기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경비대가 군견을 데리고 순찰하는 소리였죠. 다시 숲으로 돌아가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경비병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갔죠. 그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김정은의 거처에서 본 모든 것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 비밀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다시 1시간을 기다린 후 저는 강가로 향했어요. 작은 고무보트를 준비했습니다. 박정호가 마련해 준 것이었죠. 보트에 올라타자마자 강물이 저를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죠. 강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강둑에서 휘광등 불빛이 비쳤어요. 누군가가 제 존재를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순간 공포가 몰려왔죠.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물 위로 총알이 튀었죠. 저는 보트 바닥에 엎드렸어요. 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보트를 직접 맞췄어요. 보트에 구멍이 생기며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보트를 사용할 수 없었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얼음처럼 차가운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어요. 몸이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팔다리가 점점 무거워졌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그러나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간다면 확실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간신히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체온증의 징후였죠. 그러나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국경을 넘어 추적할 수도 있었어요. 젖은 옷을 입은 채로 계속 달렸습니다. 미리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어요. 중국인 브로커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저를 차에 태웠죠. 차 안에서 저는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몸은 여전히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도 저와 같은 공포와 희망이 보였죠. 우리는 이제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게 될 동료였어요. 이후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으로 이어지는 탈북 여정은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어요.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밀림 속에서 사흘을 걸었죠. 뱀과 거미, 온갖 독충들이 저를 위협했습니다. 태국에 도착해서는 이민국 수용소에 40일간 갇혀 있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손길이 이곳까지 뻗쳐 저를 잡아갈 것만 같았죠.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유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들은 친절했지만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에서 일했던 사람이니 당연했죠. 저는 곧바로 안가로 안내되었어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사실은 작고 밝은 공간이었어요. 벽에는 대한민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가 기록해온 노트를 꺼냈죠. 북한의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담긴 노트였습니다. 조사관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호화로운 생활, 리설주의 폭력적인 성격, 현송월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인 김일봉의 장애까지 모두 말했어요. 조사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확인 질문을 던졌죠. 북한의 후계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조사실의 정막이 흘렀어요. 김정은의 아들 김일봉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후계자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은 북한 정권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제가 전한 정보는 한국 정부에게 북한 권력 내부의 실상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6시간의 조사 끝에 조사관은 제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저는 이제 하나원으로 가게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눈부셨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풍요로운 상점들까지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죠. 북한에서 본 선전 영상 속 남한은 가난하고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후 하나원에서의 첫 아침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지만 여기서는 아침 8시까지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과 마주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마다의 눈빛에서 고통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어요.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기초 지식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법률 제도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북한에서 배웠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속아왔다는 깨달음은 가슴 아팠죠.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에 다른 탈북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한 여성은 함경북도의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단속에 걸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위기에 처해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중국에서 11년간 숨어 살다가 한국으로 왔다고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태를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평양 출신의 한 탈북자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평양 중심부의 고위층 아파트에 살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철저한 감시와 통제 시스템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난방이 되지 않는 겨울밤에도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했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원에서의 심리 상담 시간은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생 쌓인 공포와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상담사는 제가 김정은 가문에서 목격한 일들이 각한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밤마다 꾸는 악몽, 갑작스러운 공포 발작이 모두 그 영향이라고 했죠. 한 달이 지나자 점차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신기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김정은 정권이 저를 감시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다시 방문했어요.
제가 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김일봉의 장애에 관한 정보는 북한의 권력 승계 계획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북한의 미래에 대해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고향에 남겨둔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안고 있었죠. 그것은 모든 탈북자들이 짊어진 무거운 짐이었어요. 하나원 생활 마지막 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리설주의 폭력성,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 주민들의 고통까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드디어 하나원을 나서는 순간 제 앞에 펼쳐진 세상은 너무나 넓고 자유로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작은 원룸은 북한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편안함을 제공했어요. 온수가 24시간 나오고 전기가 끊기지 않았죠.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마음껏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첫 주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지하철을 타는 법, 버스 노선을 확인하는 법,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으로 조금씩 익숙해져 갔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하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으로 유튜브를 보며 그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 놀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텔레비전에서 자유롭게 김정은을 비판하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죠.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꾸 확인했어요. 그런 행동이 얼마나 우스운지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업훈련소에서 한국어와 컴퓨터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사용하던 언어와 남한의 언어는 생각보다 달랐습니다. 아이스크림이 북한에서는 얼음 보숭이로 불린다는 사실에 남한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신기했죠. 제 억양 때문에 가끔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해 갔습니다. 탈북자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만 진정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 있었죠. 우리는 북한에서의 추억, 탈북 과정의 고통, 그리고 한국에서의 적응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일한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어요. 북한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배급받는 식량조차 부족했습니다. 이제 제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죠.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선택한 옷을 샀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자유로운 종교 활동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이 숭배의 대상이었죠. 한국에서 처음 교회에 가봤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믿음을 표현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체감했어요. 외국 여행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제 제 의지대로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여권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위층의 실체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이 점점 커졌어요. 김정은과 리설주의 실제 모습, 북한 권력층의 사치스러운 생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까지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도 컸죠. 제 행동이 그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가 생겼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 확신했어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북, 그 과정에서 얻은 값진 정보들이 더 많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의 진실을 알릴 준비가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진실을 알리겠다는 결심으로 첫 유튜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위험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땅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었죠. 첫 영상에서 저는 김정은 가문의 실체를 폭로했어요. 리설주가 가정부를 학대하는 모습, 현송월과의 갈등, 김일봉의 장애까지 모든 내용을 담았습니다. 영상을 올린 후 몇 시간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여러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카메라 앞에서 긴장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사명감도 커졌어요.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제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들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지만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 증언은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증언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실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정권은 저를 인간 쓰레기라고 비난했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곁에는 자유와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금도 매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시청자들은 제 이야기에 놀라워하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합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다른 탈북민들이 제 영상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줄 때예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계속 목소리를 높일 것이에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 자격이 있으니까요. 언젠가 모든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고 자유를 선택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